영화 시사회면 원래 감독님이나 제작자들한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그냥 빨리 보여드리려고 해서 다 일어나세요. 크레딧에 나오는 분도 일어나시고 자문하신 구민정 회장님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감독이 밀려와가지고요. 예, 다 크레딧 나온 분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출품까지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학술제로. 그리고 여기 당뇨병 환자들도 많이 참여했고요. 예, 뭐 저를 비롯해서 가족들도 많이 참여했고, 뭐 제 경험이나 그리고 이제 구민정 선생님한테 옛날에 듣던 경험이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바로 학술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좌장이신 이용규 교수님 인사 한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3부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학술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 학술제에서는 두 분의 아주 저명한 정말 세계적인 또 국내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학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3년 만에 오픈해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 준비위원장으로서 이 학회를 후원해 주신 이명수, 이상호, 노웅래, 전혜숙, 장경태 5분의 국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아당뇨병 당뇨인 협회는 2005년 11월 창립한 이후 2011년부터 매년 11월에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서 학술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첫 해는 연세대학교 한대식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셨고 그 후 6년간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이대율 교수님께서 작년에는 을지대학 이문규 교수님께서 위원장으로 하셨고 제가 8회, 9회, 10회 위원장으로 여러분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이 학술제는 소아당뇨인 협회를 중심으로 주로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었습니다만은 2015년도 대한당뇨연합이 창립된 이후에는 당뇨병 학회, 소아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 교육간호사회, 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보건교육포럼, 대한가정의학회 등이 함께하여 굉장히 크게 다양한 주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당뇨병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지금 연자분들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은 500만 당뇨인이 지금 있고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에서도 비만 당뇨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가 만든 당뇨병 학술제에서 이 사태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고 이 소위 우리 조남한 국제당뇨병연맹 회장을 맡으신 선생님은 이 제3차 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오늘 국회의장 공로상을 수상하신 고려대학교 이무부총장을 영임하시고 소아내분비학회 회장, 대한비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소아청소년 환자들을 돌보면서 헌신하신 이기영 교수님을 초빙하셨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을 주제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부총리 표창을 받으신 우리나라 동양인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당뇨병 연맹 IDF 회장을 역임하신
저희 자랑인 조남한 아주이과대학 예방의학과 조남한 교수님을 초빙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같이 많이 도움을 받은 그 선생님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자랑스러운 그 학자이십니다. 두 분 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시고 당뇨병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가시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학술제에 참여를 수락해 주셔서 저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두 분 강연자는 우리나라 당뇨병 유공자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 국한된 학자가 아니고 세계 당뇨병 의학의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영광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두 분에 대한 소개와 좌장 진행은 이어서 황진순 교수님과 그다음에 김대중 교수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얘기 같이 듣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좌장 황진순 선생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무선 마이크 하나 더 있었잖아. 야, 없어졌어. 무선 마이크 하나 더 줘야 되거든. 여기. 오케이 눌러줘.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하시고. 그 무선 마이크 또 줘. 여기 좌장 조금 들어야지. 세분 하시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강연하시는 세션의 자장을 맡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장 아주대병원 황진순입니다. 첫 세션은 소아청소년 비만과 이행당뇨병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소아청소년학 교수이신 이기행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기행 교수님 양력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학 교수로 계시고 고려대학교 의료원장을 역임하셨고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또 대한비만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으며 현재 소아내분비학회 명예회장으로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하실 주제는 소아청소년 비만과 이행당뇨병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상도 주시고 또 이 학술제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소아당뇨병 하면 보통 일형당뇨병 22살 맞아야 되는 그런 일형당뇨병을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이 많이 늘면서 또 저희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이형당뇨병 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형당뇨병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나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예. 순서는 이제 소아청소년 비만의 지금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문제점, 그다음에 이형 당뇨병의 특징, 또 어떻게 치료하고 마지막으로 요약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소아청소년 비만의 유병률이 그 2022년도 WHO 21년도 기록인데요. 5세 미만에서는 4,100만 명, 그다음에 5세에서 19세 연령에서는 3억 4천만 명 이렇게 많이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 요 지도를 보시면은 2003년도에 그 비만한 아이들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주죠. 미국의 주인데 그게 몇 개 안 됐었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보통 전체 소아청소년 인구의 20% 이상 되는 그런 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 5% 아주 60년대 70년대에서 5%였다가 지금 한 20%까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해가지고 이게 국민건강영양조사하고 학교 검진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그 남자들, 특히 여자보다 남자들이 비만이 많이 상승되고 있고, 질병관리청의 그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보더라도 2016년도에 전체 9%에서 지금 11%를 상회하고, 특히 남자가 13.8% 정도 되는 그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비만의 진단은 전에는 신장별 표준 체중도 저희가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엔 다 체질량 지수라고 그래서 보통 BMI라고 얘기를 하죠. 체중을 신장의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성인 비만은 이 BMI가 25 이상일 때, 세계적으로는 30 이상일 때 성인 비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아 청소년들은 이제 특징적으로 키가 크고 체중이 늘면서 이렇게 일정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별과 연령에 따른 백분위수를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소아 청소년 비만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85등부터 94등은 과체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95등 이상이 될 때 저희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도 비만은 그 중에서도 99, 100분위수 이상 또는 95, 100분위수 이상의 BMI를 가지고 있는 아이의 체중이 120%를 상회할 때 저희가 고도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 텐데, 왼쪽은 이제 남자의 체질량 지수 도표고요, 오른쪽은 여자의 체질량 지수 도표인데, 만일 12세 남자아이가 키가 150이고 58kg다 그랬을 때는 BMI를 계산하게 되면 체중, 그러니까 58을 신장의 제곱 1점으로 제곱을 나누게 되면 25.7이 되고요. 이거를 도표에 표시하게 되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95, 100분위수 이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여자에서 만일 그 예를 들어서 10살 된 여자아이가 키가 145고 체중이 44다 이럴 때는 BMI를 계산하게 되면 20.9가 되는데, 요거를 도표에 한번 표시를 하게 되면 요 부분에 해당입니다. 요거는 자세히 보시면 85와 90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과체중은 85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94까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만이 아니라 과체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해서 저희가 지금 과체중과 비만 또 고도 비만을 정의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가 연구했던 건데, 그 비만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도 비만 아이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고도 비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초아청소년 비만 중에서도 그 만성 질병에 대한 이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고도 비만이 증가하게 된다면 나중에 결국엔 성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고도 비만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다 아시는 대로 비만에 유해한 환경들이 이렇게 식음료라든지 여러 가지 살찔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소아청소년 아이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특히나 이렇게 뭐 누워서 TV를 본다든가, 또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그 휴대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애들이 운동하는 시간보다는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비만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근데 이 코로나가 2019 코로비드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0년부터 이제 저희가 영향을 미쳐서 모든 저희 사회 전반에 사회적 그 격리를 두고 학교도 클로즈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비만이 이렇게 코비드 이후에 소아 비만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나타낸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요. 저도 작년에 올 초에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제가 본 환자들이 외래에 이제 오지 않습니까? 걔네들을 가지고 봤을 때 코비드 전에 BMI를 비교해 가지고 이 3개월 후에 코비드가 발생하고 나서 스쿨 클로저, 그러니까 학교 문을 저희가 닫았죠. 학교에 안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BMI가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는 다시 학교가 이제 문을 열었을 때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학교가 우리가 코비드가 뭐 2차 유행, 3차 유행 오면서 학교 문을 닫았을 때 BMI가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국내 소아청소년의 BMI 또 비만 비율이 특히 과체중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비만의 문제점은 예전에는 저희가 비만하더라도 그게 다 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유소아 또 소아청소년 비만이 나중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3살 비만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특히 청소년 비만이 될수록 이게 만성 질병, 성인에서 나타나는 만성 질병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 이 비만은 성인 비만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런 성인 비만이 이어지면서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의료비 지출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명이라든지 또 일상생활 수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유명한 그 보갈로스 하트 스터디 미국의 결과인데 소아 때의 BMI가 95, 100% 이상의 비만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BMI가 30 이상이 되는 애들이 84%, 그다음 BMI가 35 이상인 경우에는 60%, BMI가 40까지 이상 되는 애들도 30%가 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그 정상적인 체중에 비해서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비만으로 이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더욱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아시는 대로 소아청소년 비만의 동반 질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심장혈관 이상, 고혈압, 그다음에 내분기 계통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이형 당뇨병이 되겠고 요즘에 또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데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고 호흡기계에서도 문제가 돼서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지방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이제 비만한 아이들이 또 주위에서 따돌림이라든지 자존심도 낮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비만한 아이들이 95% 이상의 됐을 때 정상적인 체중에 비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성인이 됐을 때 그만큼 심혈관계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체중에 비해서 보통 3배 내지 4배 정도 그렇게 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사망률이 높아질 수가 있고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 소아청소년 비만이 있었을 때 이형 당뇨병으로 이완되는 그 레이쇼가 해저드 레이쇼가 위험률이 7살 때 비만한 아이들은 0.99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7살하고 13살 때 비만한 아이들은 한 1.5배 정도로 그거에 비해서 높아지게 되고 만일 13살 이후에 또 그 이후에 이제 비만이 지속되게 되면 보통 3.8배 정도 이형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당뇨병 뭐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인슐린 부족할 때 저희 이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슐린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이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당분을 세포에서 이용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신체 세포 조직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고 만성적 고혈당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차이는 보통은 그 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에 많이 나타나고 2형 당뇨병은 주로 성인에서 나타나고 또 1형 당뇨병은 비만과 관계가 없지만은 2형 당뇨병은 비만과 관계가 있고 가족력도 1형 당뇨병은 별로 관계가 없지만 2형 당뇨병에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췌도 항체가 양성이지만 2형 당뇨병은 췌도 항체가 음성이죠. 그래서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평생 맞아야 되고 2형 당뇨병은 경구혈당 강화제를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슐린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이렇게 당화혈 흡수가 6.5 이상이라든지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또 당부화 검사를 했을 때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든가, 또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이미 혈당이 200ml 이상일 때 우리 진단할 수가 있고, 근데
처음부터 당뇨병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뇨병 전 단계라고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되기 전에 과도기라고 그럴까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또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내당 장애라고 해서 당부화 검사했을 때 2시간째 혈당이 140에서 199 범위에 있게 되면 자기가 프리다이베티스라고 해서 당뇨의 전 단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단계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산 2형 당뇨병의 역학적인 면을 보시면 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과거의 2형 당뇨병은 아주 드물었고요. 90년도 이전에는 당뇨병 신환에 보통 10% 미만이었는데 이게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한 3분의 1 정도로 늘어났고 현재는 매년 한 5천 명 정도 생긴다고 그러고 이게 물론 말씀드렸던 소아청산 비만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2형 당뇨병은 더 이상 성인의 질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시면은 그 국민건강영양에서 2007년부터 18년도에 서베이를 통해서 보면은 그 아래편에 있는 그 파란색 부분이 당뇨고요. 위에 거가 이제 당뇨병 전 단계인데 당뇨도 0.19에서 0.43% 정도로 요새 와서 좀 증가되는 2배 이상 증가되는 추세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당뇨 전 단계 프리다이베티스가 이제 남자 여자 공이 특히 남자가 심한데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결국엔 얘네들이 나중에 당뇨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어떻게 됐냐? 1형 당뇨병도 살짝 증가는 하고 있는데 특히나 밑에 있는 2형 당뇨병의 곡선을 보시면 1형 당뇨병에 비해서 2형 당뇨병 증가가 뚜렷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요즘에는 거의 그 병원에 입원하는 소아청산 당뇨의 한 반 정도는 2형 당뇨병이다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형 당뇨병은 그 당뇨병으로 진단되기 전에 위험한 아이들을 우리가 선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을 선별 검사를 해야 되냐? BMI가 85, 100분 이상, 그러니까 비만이 아니라 과체중인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이런 위험 요인이 2가지 이상 있을 때 첫째는 2형 당뇨병의 가족력입니다. 부모가 당뇨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뇨병이 있다든가 또는 고위험 민족 이거는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되겠죠. 이거는 아시안 흑인들 히스패닉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런 그 특별한 그 당뇨병의 위험을 갖고 있는 인종이 있고요. 아까도 그 영화에 나왔지만 재택기간 중에 산모가 임신성 당뇨의 병력이 있다. 또는 아이가 비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여러 가지 징후들, 흑색 극세포증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얘네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검사하느냐? 10살 또는 사춘기가 시작될 때 검사하는 항목은 공복혈당, 당부화 검사, 2시간 혈당, 당화혈색소를 검사하고 매 3년마다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인슐린 저항성을 보여주는 흑색 극세포증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만 아이들 잘 보시면 심한 아이들 특히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 이 목 주위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저렇게 까맣게 착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은 그만큼 당뇨병 위험률이 높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에 했던 건데 그 비만 그 당뇨병이 가족이 있는 비만 아이하고 또 비만하지 않고 당뇨병이 없는 아이들의 그걸 검사를 해봤는데 이 혈중 아디포넥틴 농도를 봤습니다. 아디포넥틴은 좀 좋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라든지 또 관상동맥 질환도 위험도를 낮춰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주는 그런 좋은 물질인데 이런 것들 보니까 그 비만하면서 당뇨 가족력이 있는 아이들이 아디포넥틴의 그 농도가 낮았고 또 당연히 호모II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 높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당뇨병 가족력과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당뇨병 치료는 뭐 성인과 같이 생활습관 변화, 또 경구혈당제 강화제, 인슐린 주사, 목표 당화혈색소 7% 미만이 되겠고요. 생활습관 변화는 뭐 아이들이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참여가 꼭 필요하고, 체중의 한 10% 정도 감량, 그다음 매일 최소 60분 정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해야 되고, 뭐 당연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 같은 게 필요하겠고요. 소아에서는 메트포민이 이형 당뇨병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경구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 근육 지방 세포에 작용하지만 주로 간에 당이 생기는 걸 감소시키고 말초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인슐린 주사는 보통은 이형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는 안 하지만 처음에 발병했을 때 케톤산증이 있다든가 당화혈색소가 8.5 이상일 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하루에 한 번 보통 지속기 인슐린을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 혈당에 안 되면은 우리가 다회 지속형으로 해서 식사 때마다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GLP-1 아고니스트에서 리라글루타이드, 사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포만감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약도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형 당뇨병 합병증이 적극 당뇨 합병증이 선별받아 필요한데, 이것은 당뇨 진단 시에 이미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들이 워낙 비만하고 또 다른 동반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에 비해서 우리 합병증 발생이 높고 또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진단 시부터 모든 당뇨 합병증들을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투데이 투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연구를 보시면 한 500명 정도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20대 성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인데, 보시는 대로 당화혈색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합병증 유병률이 보통은 벌써 고혈압 한 67%, 신장질환 54%, 이렇게 대부분 50% 이상에 해당되는 합병증을 보이고 있어서 당뇨가 이형 당뇨병이 발병해서 9년 정도 되면 50% 정도, 15년 정도 되면 80%에 육박하는 그런 합병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자가혈당 측정기를 보통 사용하지만 요즘에 이제 다 아시는 연속혈당 측정기가 나와서 체열하지 않고 우리가 측정하는 기계가 이제 좋은 기계가 나와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자가혈당 측정에 비해서는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자가혈당을 했을 때 목표혈당 범위에 있는 것 같지만 발견되지 않은 고혈당이라든지 저혈당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같은 당화혈색소를 가진다 하더라도 위의 것은 혈당의 그 범위가 굉장히 높고 낮음이 심한 타입이고, 그래서 목표혈당 범위에 들어있는 범위가 한 40%밖에 안 되지만 밑에 있는 환자는 같은 당화혈색소라도 그 목표혈당 범위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환자들이 훨씬 더 나중에 합병증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속혈당 측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잦은 혈당, 고혈당 반복되는 환자라든지 관리가 안 되는 1, 2형 당뇨 환자,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예상되는 환자한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인슐린 당뇨병 환자에서 CGM을 이용했을 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공이 그냥 혈당 측정하는 환자에 비해서 당화 혈색소 감소가 되는데, 특히 2형 당뇨병에서 1형 당뇨병보다 더 개선이 많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소아청소년 비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고도 비만의 증가가 두드러지고요. 이런 소아청소년 비만은 대부분 성인 비만에 이양이 되고, 또 특히나 청소년 고도 비만이 동반 질환,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성, 또 성인에서의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소아청소년 비만은 특히나 예방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포괄적인 다면적인 접근, 그래서 가정, 학교라든지 또 의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2형 당뇨병이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때문에 증가하고 있고, 2형 당뇨병은 1형 당뇨병에 비해서 오히려 조기 질병 이완율, 또 합병증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7%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경우에 따른 인슐린 투여와 또 연소혈당 측정 같은 적극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원을 말씀드리면 소아청소년 비만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보면 복지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뭐 서울시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소아 비만을 한다고 하지만 일관된 정책이라든지 또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예방이 최선인데 특히 학교 체육을 좀 더 활성화해서 체육 시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체육 교사에 의해서 아이들의 운동을 좀 더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비만 환자에서 보험 구비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특히나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합병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스크린ing을 위해서 검사가 보험 급여가 됐으면 좋겠다. 영양 상담도 지금 수가가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좀 필요하고요. 이형 당뇨병에 대해서는 일형 당뇨병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형 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관심 필요하고, 연소혈당 측정이 아직은 일형 당뇨병은 돼 있지만 이형 당뇨병 안 돼 있는데 소아청소년에서 특히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애들은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 제가 99년도에 안산병원에 있을 때 소아청소년 건강검진을 이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젊은 모습의 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2006년도에 그 UBS라고 해서 국제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시작을 고대의료원 소아청소년 당뇨 캠프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계속 매년 저희가 해오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했었고, 또 요즘에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또 작년과 올해 이렇게 저희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환자 중에서 결혼한 나이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주례를 봤었던 그림이고요. 얘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애도 둘 낳고, 큰애하고는 뭐 골프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는 거고, 참 적극적이고 밝은 친구고요. 또 하나는 올해 또 우리 젊은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야외 결혼식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아까 우리 독립영화에 나왔지만 이제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온 것 같은데 여기 맞나요? 오재일 군? 어디 있나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not diabetic child but child with diabetes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다르냐? 뭐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위에 거는 당뇨병 소아고요. 당뇨를 가진 소아. 당뇨병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는 child diabetes는 그냥 아이들이지만 하나의 그냥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는 당뇨가 좀 장애가 되는 의미고, 밑에는 당뇨가 있더라도 당뇨를 씩씩하게 이겨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립영화에 나온 것처럼 굳이 CEO를 심폐소생술에서 채용되지 않도록 모든 당뇨를 가진 소아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기행 교수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아니 너무나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또 아까 일형 당뇨로 진단받은 사람이 지금 승인이 돼가지고 저기도 참석하시고 정말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도 이기행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요즘 소아청소년 비만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기행 교수님은 환자 당뇨로 입원하는 환자의 반이 이행 당뇨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한 3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비만을 갖다가 일단 잘 잡아야 어른 당뇨가 안 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좀 정책을 갖다 입안해가지고 지금 비만이 급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검사하는 게. 그래서 어른 당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아성소년 비만에 대한 그런 급여 시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곧 당뇨병 갖다가 방지하는데 큰 정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재는 우리 아주대병 김대중 교수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있는 김대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황준순 교수님은 소아 청소년을 보고 저는 이제 성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고요. 오늘은 제가 그 대한당뇨병 연합의 상임이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조남한 교수님을 소개드려야 되는데 저하고 인연을 생각해 보면 제가 그 펠로우를 2001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일산병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단병원. 그 시기에 이제 사실 역학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련된 역학 연구에 거의 굉장히 앞서가고 선구자적인 분 조남한 교수님이 저를 그 연구에 함께 참여시켜 주셔서 제가 역학 연구에 눈을 뜨게 해주셨던 분이고 어떤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3년도에 그 다음에 일산병원에서 아주대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가까이 같은 대학교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학교에서는 잘 못 뵙고 이런 자리 또는 학술 대회 뭐 이럴 때 이제 뵙게 되는데 그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앞서도 동양 최초 뭐 이런 소개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2012년, 2014년 때는 국제당뇨병연맹 또는 세계당뇨병연맹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태 지역의 의장을 맡으셨었고요.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는 국제당뇨병연맹, 소위 전체 세계 당뇨병연맹의 회장 당선인 자격으로 활동을 하셨고 2019년까지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드디어 국제당뇨병연맹, 세계당뇨병연맹의 회장을 하셨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 오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주신 당뇨병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강의는 세계는 당뇨병과 3차 대전 중이다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참 초라한 사람을 이렇게 거대하게 그냥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토픽은 좀 덜 학술적으로 만들어 보려다 보니까는 3차 대전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 저래서 3차 대전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 당뇨병 하면 앞서 이경 교수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에피데믹이라고 아시죠? 이런 코로나 걸려가지고 전 세계가 뭐 팬데믹이나 이런 질병이 확산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죠. 질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뇨병은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어도 컨트롤 못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질환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앞서 김대중 교수께서 소개도 해주셨지만 그 IDF 총회장을 하기 전에 또 제가 관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에 보시면은 이 포인터가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제가 관여하고 시작한 게 있습니다. 이게 편집장으로 관여했었는데 세계 당뇨병 아틀라스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당뇨병의 상황을 그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하는, 그래서 지금 UN이나 WHO에서도 이 자료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관여하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편집장으로서도 또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올해 포르투갈에서 전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10차 그 아틀라스가 이제 발행이 되겠죠. 이제 저는 이제 회장도 끝나고 그래서 그쪽에 관여는 요즘 안 하고 있는데 뭐 아마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요걸 보시면요, 그냥 뭐 그래프지만 요 위에 걸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그 저런 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지. 앞으로 당뇨병이 몇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색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맨 밑에 있는 그래프 밑에가 보면 4억 3,800만 명. 2025년이 되면 당뇨병 환자가 전 세계에 4억 3,800명이 된다고 집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4억 3,800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 2018년도에 초과했습니다. 2019년도에 집계를 보면 4억 6,300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병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그래프를 보셔도 제가 뭐 다 하나하나 안 짚어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지금 당뇨병 환자가 증가될 수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2017년도에 1,6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2045년도가 되면 4,100만 명으로 156%가 증가됩니다. 그 중동 지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그 보라색이죠. 보라색 우측 맨 밑에 보시면 퍼센티지상으로는 15%뿐이 증가가 안 되는데 당뇨병이요. 근데 지금 2017년도에 집계된 거 보면 1억 5,9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또 2045년이 되면 1억 8,300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당뇨병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게 당뇨병 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태 지역의 오른쪽 보라색을 보세요. 웨스턴 패시픽 리전인데 거기 보면은 54%가 아직도 당뇨를 진단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숫자를 보면 한 8,500만 명이 됩니다. 이 8,500만 명도 지금 있는데도 합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는지 감이 오시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또 더 충격적인 게 바로 여기 중국과 인도만 합치더라도 전 세계 당뇨병의 43%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당뇨병은 이 아시아인에서 취약한 거죠. 근데 그게 앞으로 2040년 가까이 되면 이제 38% 정도가 중국에서 증가되고 또 인도에서는 거의 80%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만 합쳐도 저때쯤 되면 전 세계 당뇨병 인구의 한 50%가 동양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우리나라 경제 소득이 증가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죠. 2018년도에 한 3만 5천 달러 시대가 됐죠. 그 파란 줄이 바로 당뇨병 유병률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70년도에 2%도 안 되던 당뇨율이 이제는 한 13%까지 증가됐습니다. 그 정도로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률이 늘어나는데 또 다음 또 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건강 비용이죠. 여기서 전 세계 건강 비용을 보면은 2,000빌리언 달러로 돼 있죠. 그거를 이제 환산해 보니까 2017년에 집계된 걸 보면은 그러니까 727빌리언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지금 1,400들이 아닙니다. 저때 제가 저 그래프를 만들 때 한 1,100원 정도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 1,018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당뇨 건강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는 건강 비용이요. 여기 또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비용이 연간 한 12,000달러라고 미국에서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좌측에
막대 그래프 큰 거 보시면 저게 하이 인컴 컨트리라고 그래가지고 고소득층의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보면 선진국인데 전체 의료 비용이 575빌리언 달러인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평균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쓰는 비용이 6,767달러뿐이 안 돼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2,000달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선진국조차도 당뇨 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합병증 오죠. 조기 사망 옵니다. 그것도 후진국으로는 제가 후진국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기 맨 밑에 있는 작은 그래프 보면 지출 비용이 1빌리언 달러인데 그중에 1년에 개개인이 당뇨 환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70달러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한 달에 70달러 이상 지출하시죠. 1년에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집계를 내보니까 후진국에서 만약에 당뇨 환자들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부도가 납니다. 그 정도로 당뇨 관리를 위해서 지출돼야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후진국에서는 외면하고 있죠. 정치인들이 외면해야지 국가가 살아나니까요. 저걸 지원하다 보면 그 국가는 이제 우리말하는 폭망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그러면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떤지 정리해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성인 11명 중에서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출되는 게 의료 비용에서 지출되는 게 한 10%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소아 당뇨 환자가 아까 이기영 교수님 말씀하셨죠? 연간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이 발생하는 소아 환자가요. 근데 이미 집계되어 있는 게 110만 명 정도가 100만 명 이상의 전 세계의 소아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신 것 같이 진단이 안 되는 게 성인 2명 중 한 사람이 있고요. 또 앞서 슬라이드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내당능 장애군이라고 그러죠. 프리다이비티스라고 당뇨병 전 단계.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거거든요. 세계 회장을 할 때도 저는 그 단어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바꾸라고 하면 우리 암처럼 비나인 다이비티스라고. 이미 당뇨가 온 분들입니다. 저분들을 그냥 방치해뒀다가 당뇨 진단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고 시작하죠. 그래서 조기 단계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분들도 성인 13명 중에 1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신성 당뇨, 임신 중에 당뇨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보면 6명이 임신을 한다 보면 1명이 당뇨병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에 당뇨 환자들 4명 중에 후진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3명, 75%가 되죠. 그리고 노인 중 5명 중에 당뇨 환자는 1명이 있다. 저거는 전 세계를 집계를 한 거예요. 저게 진단 안 받은 분도 저게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한 2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코호트 연구에 우리 이용규 교수님 앉아 계시지만 그 이용규 교수님이 처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네가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20년 된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안성에. 거기서 보시면요 65세 이상에서 정확히 70대로 보시면은 4명 중 2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노인 층에서 당뇨병이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들었으면서 저 문제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자, 제가 그 당뇨병 연맹이 이제 세계 당뇨병 연맹이 벨기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70개국을 이제 관리하는 이런 단체죠. 거기서 이제 제가 회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IDF가 세계당뇨병 연맹입니다. 온라인 학교도 설립했고 개발도상국에 이제 당뇨병 관리도 지원했고 또 재난재해 때 어떻게 당뇨병을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응급대처 지침서도 개발했고 또 Artificial Intelligence를 사용한 망막증 조기 검진 치료 이런 거 지원했었고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 사업 또 당뇨병 합병증 학술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올 내년 이제 12월 초에 포르투갈에서 지금 3차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정리해 가지고 소개해 드리고 또 그 외에 좀 재밌는 사진도 몇 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당뇨병 연맹이 가지고 있는 레티나포트 당뇨병 망막증 스크리닝 사업이죠. 로고를 저렇게 제가 만들었고요. 바로 요겁니다. AI를 사용해 가지고 저걸 들고 나가서 오지에서 눈을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리면 30초 내에 결과가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7개 대륙의 이제 42개 국가에 이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파일럿 스터디라고 그러죠. 미미 그러니까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 이거의 효과가 어떻게 되냐,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다 해가지고 저거 제가 회장으로서 했는데 저걸 또 예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당뇨 모르고 있는데 당뇨 망막증 걸린 사람들의 그 대상을 보니까는 한 11%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망막증 검사를 당뇨를 알면서 한 번도 검사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러한 현대적 그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사용한다면 앞으로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뇨병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에서는 150명의 그 당뇨병의 엑스퍼트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에 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그 언어로 돼 있는 교육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180개국이 관여하고 지금 이걸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거기 한 2만 5천 명의 그 의사나 간호사 이런 전문 인력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행하게도 한글로는 안 돼 있는데 6개 그 언어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전 세계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센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46개가 당뇨병 그 대학병원 같은데 있는 당뇨병 교육센터고요. 그 외에 뭐 29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운영하는 교육센터 이런 게 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나중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던 게 Life for a Child라 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주자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인슐린을, 후진국가에서 인슐린을 살 수 있는 돈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량의 인슐린을 후진국가에 공급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를 또 진행했었고요. 또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유엔에 가가지고 제가 강의하고, 그리고 국제 라이언스 클럽 회장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거기가 이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당뇨 교육, 그리고 예방, 그리고 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래서 2018년에 MOU를 사인했는데 지금도 저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지금 당뇨병의 전방에서 당뇨병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을 몇 분, 제가 회장으로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감동받은 분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쿠바에 계시는 분인데요. 본인이 어려서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고 전문의가 되셔가지고 모든 사재산을 털어가지고 당뇨병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도 가보니까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수영도 하고 놀게끔 서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평생을 당뇨병과 전쟁을 같이 하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또 종교를 통해 가지고 라마단이라고 아시죠? 무슬림에서 전부 그때는 공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컨퍼런스를 했는데 종교인 리더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 자리에서 처음에 당뇨 환자들은 공복을 하는데 제외해 달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종교 의식인데. 저분들의 종교 의식은 아시죠? 폭탄도 메고 뛰어드는 이런 그 정도로 아주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인데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라마단 기간도도 공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저런 학회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또 조지아의 영웅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건물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큰 건물이 개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폐허된 건물을 저렇게 훌륭한 소아 당뇨 관리센터로 만들었는데 지하에 가면 축구장까지 있습니다. 헬스장부터 캐피테리아부터 전문의들이 저기 한 10몇 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걸 만들었냐면 사업가였는데 조지아 어딘지 아시죠? 구소련 연방, 우리말은 크루지아죠. 이분이 사업하다가 보니까 국가의 문을 두드리니까 당뇨 환자가 심각하다, 당뇨 많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자기가 다 때려치고 정계 입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되시고 아들이
7살에 당뇨를 걸렸는데 얘 꿈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저런 저 센터를 만드는데 어머니는 화학 박사로서 교수로 있는데 아들이 당뇨병을 걸리니까 다 때려치고 다시 의대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아과 소아내분비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센터장으로서 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받고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도 저렇게 잘 된다는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훌륭한데 개인이 나서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런 세계적인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거기서도 또 다른 당뇨병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번에 푸틴이 가장 먼저 한 거 뭔지 아시죠? 폴란드 인슐린 공장이 키예브에 있었습니다. 그걸 폭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슐린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화상회의를 했는데 인슐린 좀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한국 코츠로하고 연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걸 준비 중에 있고요. 요것도 보시면 비네치아라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한 동네 좀 뉴스에도 가끔 나올 겁니다. 거기 의원들과 모여가지고 당뇨병 예방 지원 사업을 토론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이거는 유엔을 통해 가지고 당뇨병과 전쟁 그리고 지원을 호소하는 그런 스피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지금 누군지 아세요? 여자분 파란 옷 가운데 계신 분? 지난번 크로에이시아가 월드컵 결선에 올라갔죠, 결승에. 그래서 졌죠, 프랑스한테. 그때 자국 선수들 다 포옹해줬던 크로에이시아 여대통령이십니다. 저번에 제가 감동받은 거는 의사도 아니십니다. 정치인인데 매 주말마다 오지에 가서 당뇨 환자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세계 당뇨병 연맹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현판식이었어요. 전날 저 복지부 장관 경제부 장관도 쭉 와 계시는데 현판식을 해가지고 당뇨 교육 센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 국립병원을요. 그 정도 당뇨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만든 그 캄보디아 한국 당뇨병 센터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조그마한 초라한 곳이었는데 한 1년에 환자가 한 2,000명 정도분이 못 봤는데 지금 의사들 전문의들만 한 13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간 한 10,000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저 센터를 짓고서 거기에 그 MOU에 사인하기를 70%는 무료로 봐준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저 훌륭한 그 당뇨 센터입니다. 그리고 19년도 5월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초청이 있어가지고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몇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옥류 아동병원이라고 아동병원을 가니까 소아당뇨 환자가 저렇게 앉아서 있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돌본다고 그랬는데 전문의가 있냐 물어보니까요. 없대요. 소아내분비 전문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냐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돌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는 안과 병원을 갔는데 장비들은 전 세계에서 지원을 받아들고 가득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안과 장비는. 근데 이거를 리딩하거나 쓰는 사람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저희가 또 지원을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갔다 와서 너무 취약해서 인슐린 4만 바이를 바로 보냈습니다. 저게 유엔의 그 생션에 걸려 있어서 지원을 못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지원하게 해서 4만 배 보였고요. 인슐린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센터를 들려가지고 주사를 맞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유리로 된 주사기 크다만 거 있죠? 그걸로 맞고 있더라고요. 그걸 소독해서 쓰고요. 그래서 그 인슐린 주사기로 5,400개 바로 보냈고요. 당뇨병 약도 독일의 머크 회사를 통해서 10,000명이 1년 사용할 수 있는 약도 지원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안과 장비도 지원했고, 그리고 혈당 측정기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박스도 안 주고 제가 가져 들어갔어요. 일부러 보라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저때 혈당기도 못 가져가는데 저 유엔 생션에 걸려서 제가 문의를 하니까 못 가져간대요. 그래서 왜 못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칩을 사용해서 폭탄에 그 폭발시는 거를 사용할 수 있대. 그래서 알았어, 내가 가져갈게. 그래서 핸드캐리였습니다. 그래서 100대 가져가고 혈당지 5,000개 그리고 침 5,000개 갔다 오니까 뭐 연락이 왔더라고요. 높은 데서. 그래서 이제 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구속시키려면 시켜라 그러고 배짱 튕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게 전쟁의 지금 결말입니다. 우리는 당뇨병과의 전쟁에서 질문했죠. 1.6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뇨 한 명 걸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연간 1,900만 명이 당뇨병 걸려서 1.6초마다가 당뇨병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은 6초마다, 6.3초마다 한 명이 사망합니다. 당뇨로. 이 정도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온 전쟁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 역사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강한 그 어절상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전 세계가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 메시지로 영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의료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히스토리의 한 파트입니다. 당뇨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분뿐만 아니라 정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업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뭔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할 그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여러분들도 좀 죄책감 갖고 저 자신부터요 뭐를 할까 한번 숙제로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우리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내다 보면 나, 우리 가족, 우리나라 생각만 하게 되는데 이게 시야를 좀 넓혀 보면 전 세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당뇨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여기 많이 와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뭔가 내 미래의 어떤 꿈을 키우는 그런 데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강의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원래 보통 2시 해가지고 6시 반까지 4시간 반 하는 행사를 굉장히 일찍 해서 3시간 만에 했는데요. 일단 나가실 때 선물을 아까 받으신 분들은 가시면 되고요. 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빈 분들도 선물이 2박스씩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빈 분들이나 시상자분들은 따로 저희가 그 문자 드렸고요. 모든 분들 다 식사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까 그 이현정 후원회장, 이현정 치과원장이 식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식사 다 오늘 무료로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학금 150만 원은 저희가 2월 달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2월 달에 지급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관심 가져주시면 교육 많이 할 거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안에 나가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식 전체 행사에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